안녕하세요. 아트앤와시에서 제공하는 미술투자로 부자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나리자를 패러디한 다다이즘 작가 마르셀 듀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생존미술가 경매사상 최고가인 약 9,200만 달러의 작품을 판매하고 휘트니 미술관 83년 역사상 최다 관람객인 26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한 작가, 그러나 광고 사진 표절로 유죄 선고를 받은 불명예 예술가. 또 어이없게도 이 표절 판결을 받은 작품을 2007년 경매에서 4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4억 7천만 원에 낙찰시킨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의 정체와 논란이 되었던 패러디와 표절, 키치까지 알듯 말듯 구분이 모호한 차용이라는 것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예술가 제프 쿤스를 지칭할 때에 보통 키치의 제왕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서 키치라는 말은 독일어로 싸게 만들다에서 나온 것으로 현재는 싸구려 물건을 뜻하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요. 하지만 제프 쿤스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키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를 표현하는 말에는 키치 외에도 저속함, 진부함, 포르노 이런 말들이 따라다닙니다. 보통 예술가라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이런 수식어를 그는 잘 팔리는 예술로 승화시켜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땅값이 가장 비싼 곳 중에 하나인 맨하탄 첼시에 커다란 공장 같은 작업실을 차려놓고 작품을 생산 중입니다. 제프 쿤스는 1988년 진부라는 시리즈에서 마이클 잭슨과 그의 애완 원숭이 버블을 조각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도자기로 만들었는데 마이클 잭슨의 두터운 화장이 잘 드러나 있었죠. 대중스타의 공허함과 연약함을 잘 드러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세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3년 후 뉴욕 서더비에서 560만 불에 팔렸습니다. 그런 제프 쿤스 작품의 저속함에 미술계가 고개를 돌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002년 독일 카셀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 전시회 카셀 도큐멘타 11에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석한 화상 중 한 사람으로부터 카셀 외곽에 작품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받았죠. 제프 쿤스는 꽃으로 뒤덮인 거대한 강아지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후에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대표 작품으로 이 작품을 선정하고 구입하면서 그는 재기에 성공했죠. 제프 쿤스 성공의 비결은 대중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혼자만의 예술이 아닌 대중문화와 함께 간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의 작품의 또 다른 특징은 직접 만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의 거대한 조각품은 공장이나 조수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서 그는 진정한 예술가가 아니라며 폄하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 18번 영상 마르셀 듀샹 편을 보셨으면 어느 정도 이 논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18번 영상 마르셀 듀샹 편, 그리고 6번 영상 데미안 허스트, 그리고 3번 영상 앤디 워홀이 언급됐던 그 영상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영상 같이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프 쿤스는 리오나르도 다빈치, 티치아노, 루벤스, 반 고흐 등 서양 미술사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받아서
루이비통과 협업하고 한정판 가방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가방을 보시면 가운데 거장 이름이 적혀 있고 오른쪽 하단에는 제프 쿤스의 이니셜이 박혀 있죠. 제프 쿤스는 계속해서 옥션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2012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튤립이라는 작품을 3,368만 달러에 낙찰시켰습니다. 그리고 2013년 크리스티에서 또다시 벌린독 오렌지라는 작품을 5,800만 달러에 낙찰시켰죠. 2019년에는 최고가의 경매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바로 9,107만 5천 달러에 이 작품을 낙찰시켰죠. 이렇게 마켓에서 핫한 유명 현대미술가 제프 쿤스가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표절 판결을 받아 배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이죠? 광고 감독인 프랑크 다비도비씨는 제프 쿤스의 1988년작 조각품 겨울 사건이 자신의 작품 1985년 제작한 프랑스 의류 브랜드죠. 나프나프의 광고를 표절했다면서 지난 2015년 그를 고소했는데요. 다비도비씨는 2014년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 문제의 작품을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비도비씨의 광고와 제프 쿤스의 작품 모두 눈 위에 누워있는 한 여성의 머리맡에 돼지 한 마리가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죠. 제목도 겨울 사건으로 똑같습니다. 법원은 제프 쿤스와 그의 회사, 퐁피두 센터, 그리고 해당 작품 사진이 포함된 책을 출판한 출판사에게 총 17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1억 9천만 원을 다비도비씨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 배상 금액은 해당 작품이 2007년 경매에서 400만 달러, 약 한국 돈으로 44억 7천만 원에 팔린 것에 비교하면 너무 적은 액수라고 얘기했죠. 이에 대해서 제프 쿤스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프 쿤스는 자신의 작품이 표절이 아닌 패러디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미술 작품의 기존의 이미지를 재사용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죠. 제프 쿤스 이전에도 이미 미술계에는 이미지 차용에 대해서 큰 이슈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슈의 주인공들은 바로 앤디 워홀 그리고 로이 리히텐슈타인 같은 팝아트 작가들이었죠. 상업적인 광고, 연예인의 사진, 만화, 대중문화 등 분야는 조금씩 달랐지만 이들 작품의 공통점은 모두 이미지를 차용해서 작품화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작품을 표절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프 쿤스와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이 세 작가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법원에서 그의 작품을 표절이라고 판결 내렸다고 해서 미술계에서도 제프 쿤스의 작품을 표절이라고 간주할까요? 제프 쿤스는 광고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제목까지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미지를 차용하고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광고에서 이미지를 차용하고 가져왔다는 것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인데요. 과연 이것을 표절이라고 해도 되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 패러디와 표절, 키치, 오마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먼저 패러디는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를 흉내내어서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패러디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익숙한 이미지를 재사용하죠. 특히 효과적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누구나 알만한 잘 알려진 작품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권위 있는 작품을 주로 사용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마르셀 듀샹편 제가 소개해드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같은 작품들은 굉장히 권위 있고 누구나 알만한 잘 알려진 이미지이죠. 그래서 패러디에 많이 사용됩니다. 네, 듀샹이 패러디한 작품 LH559 그리고 앤디 워홀, 살바도르 달리 같은 작가들도 이 작품을 패러디했었죠. 패러디가 이미지 차용을 통해서 비판의식을 담았다면 오마주는 존경심을 담는 것입니다. 주로 영화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프랑스어로 존경이나 경의를 의미하고 후배 영화인이 선배 영화인의 기술적 재능이나 그 업적에 대한 공덕을 칭찬하면서 작품의 장면을 본떠서 표현하는 행위를 말하죠. 또 미술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의 작가나 작품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이미지를 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지 차용은 미술계에서는 매우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 오마주와 표절의 차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오마주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따라한 것인지 그냥 대놓고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표절은 내가 뭘 따라한 건지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제프 쿤스의 작품이 표절인지 아니면 패러디인지 대충 판단이 가시나요? 제프 쿤스는 아예 대놓고 제목까지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프 쿤스의 작품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제프 쿤스가 이미지를 사용할 때 누구나 다 아는 권위 있는 작품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광고 이미지, 자신이 작품을 발표하기 3년 전에 발표되었던 광고 이미지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앞에 소개해드렸던 앤디 워홀 그리고 살바도르 달리, 모나리자를 패러디했잖아요. 모나리자는 16세기의 작품입니다. 16세기의 작품을 20세기에 또는 21세기에 이렇게 패러디를 했다면, 이미지를 차용했다면 이런 논란은 거의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제프 쿤스는 자신이 작품을 발표하기 3년 전에 사용되었던 광고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 때문에 논란도 일었고, 또 이 광고 감독이었던 원작자 프랑크 다비도비치는 굉장히 기분 나빠했겠죠. 저작권은 작가가 사망한 지 70년 정도까지 유효합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작가가 작고한 지 너무 오래됐죠. 그리고 이미 어떤 대명사적인 작품의 이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차용해도 표절의 논란은 별로 없지만, 이 광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동시대잖아요. 아직 그 원작자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제프 쿤스는 왜 굳이 광고 이미지를 차용해서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걸까요? 그것은 제프 쿤스가 키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작품을 표현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앞서서 키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죠? 싸구려 이미지, 대중적인 이미지. 고급 예술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미지를 말합니다. 그런 이미지를 차용해서 작품화시켜서 고급적인, 고급스러운 예술로 승화시키는 데에 제프 쿤스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키치적인 이미지를 차용해서 자신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고, 또 원작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방법은 원작자에게 미리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원작자나 저작권의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연락을 해서 이미지를 차용하겠다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무료로 사용을 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주면 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적당한 비용을 내라고 했을 때는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해결되겠죠. 제프 쿤스가 표절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 원작자가 기분이 나빴다면 원작자에게 적당한 배상을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존하는 최고로 비싼 작가 제프 쿤스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키치와 패러디, 오마주, 이미지 차용에 관한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